온 나라에 보내진 그 이상한 편지는 사람들을 공포에 빠뜨렸고 공격을 준비 중인 무시무시한 세력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중 상위 10위 안에 드는 여전히 살인자의 잔혹함과 대담함으로 사람들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중 하나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자는 밤에 활동하며 모두가 잠든 사이 몰래 집에 침입했습니다. 무서운 점은 무기를 가져오지 않고 피해자의 집에 이미 있는 물건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무기를 찾은 후 그는 몰래 침실로 들어가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했습니다. 더 끔찍하게도 경찰에게 도전하듯 무기를 침대 위에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살인을 연속으로 저지른 뒤 그는 경찰을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며 대중의 분노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이야기는 1910년대 뉴올리언스를 배경으로 합니다. 첫 번째 살인은 1918년 5월 23일 목요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28살의 앤드류는 형 조셉의 집에서 들려오는 고통스러운 비명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느낀 그는 즉시 남동생을 깨워 함께 조셉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조셉과 그의 아내가 살며 식료품 가게와 별도의 술집을 운영하던 교차로에 위치한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 두 형제는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뒷문이 열려 있었고 억지로 열려고 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침실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조셉이 피투성이가 된 채 침대 위에서 거의 죽어있는 모습을 발견했고 그의 아내 캐서린은 현장에서 즉사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즉시 경찰서로 달려가 사건을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는 조셉도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부검 결과 두 피해자는 무딘 물체 도끼의 평평한 면으로 확인됨로 머리를 가격당했으며 목에는 깊은 베인 상처가 있었습니다. 두 피해자의 목은 모두 절단되었고 캐서린의 목은 거의 절단 수준이었으며 머리는 거의 산산조각이 난 상태였습니다. 범행 현장에서는 피 묻은 도끼와 피로 얼룩진 옷이 발견되었지만 아무것도 도난당한 것은 없었습니다. 이웃집 마당에서는 피가 묻은 일자, 면도날도 발견되었습니다. 부엌 뒷문에 나무 판자가 뜯겨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방향에서 침입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은 살인자가 뒷문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도끼는 조셉의 것이었고 면도날은 앤드류의 것임이 확인되어 두 개 모두 살인 도구로 식별되었습니다. 경찰은 살인범이 침입 후 도끼로 피해자들을 공격한 뒤 면도날로 그들의 목을 그었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범인은 피로 범벅이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도망친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기에 경찰은 강도 목적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실제 범행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합니다. 경찰은 면도날의 소유자인 앤드류를 신문했습니다. 그는 이발사로 지역의 이발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 며칠 전 그는 이발소에서 면도날을 집으로 가져와 지인인 마이크에게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앤드류는 1차 세계대전에 징집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전쟁에 가는 것이 두려워 최근에는 바에서 술을 많이 마시고 있었습니다. 살인이 일어난 밤 앤드류는 새벽 1시까지 술집에 있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새벽 4시 30분쯤 그는 형의 집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앤드류는 알리바이가 없었고 면도날이 왜 그곳에 있었는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그를 체포했지만 증거 부족과 명확한 동기 부재로 며칠 후 그를 석방했습니다. 수사 중 충격적인 단서가 발견되었는데 범행 현장 근처 벽에 분필로 쓰인 메시지였습니다. 마초 부인, 오늘 밤은 토니 부인처럼 될 것이다. 수사관들은 마초 부인이 피해자 캐서린을 토니 부인은 7년 전 발생한 유사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인이 운영하던 식료품점이 공격을 당했고 주인 토니가 살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은 너무 오래되어 자료가 불완전했기 때문에 그 실마리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첫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 만에 불과 6km 떨어진 또 다른 식료품점에서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전 7시쯤 배달기사는 가게가 평소처럼 열려있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뒷문을 확인하던 중 그는 한 남성과 여성이 피 웅덩이 속에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들의 머리에서는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도착해 피해자들을 병원으로 옮기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남성 루이스는 60세로 이탈리아 출신 이민자였으며 관자놀이를 가격당해 두개골이 골절되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여성 안나는 왼팔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범인은 도끼의 평평한 면을 사용해 공격했기 때문에 두 피해자 모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경찰은 피 묻은 도끼, 욕실에 있던 여행 가방, 그리고 근처에 버려진 뒷문에 뜯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독일어, 러시아어, 그리고 정체불명의 언어로 쓰인 편지가 발견되었지만 도난 흔적은 없었습니다. 부서진 뒷문부터 도끼 사용까지 현장의 세부 사항들은 이전 살인 사건과 수상할 만큼 일치했습니다. 경찰은 동일한 범인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수사 도중 루이스가 과거에 자신을 위해 일했던 흑인 미국인 오베이컨과 갈등이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오베이컨은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며칠 후 석방되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루이스는 한 낯선 사람이 밤중에 침입했다고 진술했지만 어두워서 범인의 얼굴을 식별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더 심하게 다친 안나는 공격자가 도끼를 든 백인이었으며 루이스가 독일 스파이일 수 있다고 밝혀 정치적 동기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수사 결과 구체적인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주요 언론의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인터뷰에서 안나는 루이스의 정부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며 경찰을 비판했습니다. 일부는 그녀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의심했습니다. 2달 후 안나는 부상의 심각성으로 인해 수술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경찰에 전화를 걸어 자신을 공격한 사람이 루이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근거로 루이스는 체포되어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루이스 또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피해자라고 판결했고 그가 자신을 도끼로 공격해 알리바이를 조작했다는 주장은 비현실적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루이스는 무죄 판결을 받고 석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실마리가 없어 사건은 점점 미궁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후 세 번째 공격이 일어났습니다. 이번 피해자는 임신 8개월 된 28세의 안나 스나이더였습니다. 그날 밤 무더위 속에서 집에 혼자 있던 안나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반응할 틈도 없이 키 큰 그림자가 침실로 침입해 단단한 물체로 그녀의 얼굴을 내리쳐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오후 10시 5분경 남편이 귀가해 아내가 피 웅덩이 속에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지만 다행히 살아 있었습니다. 안나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의사들은 두피에 깊은 열상 찢긴 상처를 발견했습니다. 부상은 심각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공격 이틀 후 안나는 의식을 회복했고 딸을 출산했습니다. 범행 현장 조사 결과 이전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뒷문이 뜯겨 있었습니다. 피 묻은 도끼가 발견되었고 집에서 현금 6달러만 도난당했으며 다른 귀중품은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안나는 범인이 키가 큰 남자였다고 진술했지만 너무 빨리 의식을 잃어 더 이상의 상세한 기억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여론을 뒤흔들었고 지역 사회의 공포와 패닉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사람들은 세 사건이 모두 같은 범인의 소행이라고 믿었고 언론은 그를 도끼 살인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5일 후 또 다른 공격이 뉴올리언스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15세 소녀 폴린이 자신의 가족이 공격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조셉 로마노라는 31세의 이탈리아계 상인이 침대 위에서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병원으로 긴급 이송되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범행 현장은 앞선 세 사건과 뚜렷하게 유사했습니다.
뒷문이 뜯겨 있었고 피 묻은 도끼가 뒷마당에 남겨져 있었으며 귀중품은 도난당하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피해자의 조카들인 폴린과 그녀의 여동생 메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폴린은 자고 있던 중 소리를 듣고 동생과 함께 확인하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거실에 어두운 양복을 입고 부드러운 모자를 쓴 키 큰 남성을 목격했습니다. 조명이 어두워 얼굴을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그는 고무 밑창 신발을 신은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조용한 발걸음으로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며 대중의 공포를 가중시켰습니다. 경찰에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쏟아졌습니다. 어떤 이는 뒷마당에서 피 묻은 도끼를 봤다고 했고 어떤 이는 벽을 타고 오르거나 차 밑에 숨은 사람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 그 어떤 것도 확실한 단서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부 이론에 따르면 범인은 해리성 정체감 장애를 앓고 있어 낮에는 평범한 시민으로 살고 밤에는 보이지 않는 잔혹한 살인마로 변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를 찾지 못한 것이다. 도시 전체가 공포에 휩싸였고 사람들은 자기 방어를 위해 총과 탄약을 사들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사건 이후 7개월 동안 추가 공격은 발생하지 않았다. 1919년 3월 10일 월요일 밤 5번째 사건이 발생하면서 뉴올리언스 주민들에게 도끼 살인마의 공포가 다시 찾아왔다. 한 민간인 이사도르는 집에서 쉬고 있던 중 길 건너 이탈리아계 가족 체드 코튼이 그리어 그의 아내 로지 그리고 2살 된 딸이 살던 식료품점에서 들려오는 끔찍한 비명을 들었다. 가까운 사이였던 이사도르는 즉시 확인하러 달려갔다. 현관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문은 뜯겨 있었고 안에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들어가 보니 체드는 피 웅덩이 속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었고 로지는 심하게 다친 채 피로 물든 딸을 품에 안고 있었다. 그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세 사람 모두 응급치료를 받았고 체드와 아내는 살아남았지만 2살 난 딸은 숨졌다. 사건 현장에서는 피 묻은 도끼가 뒷복도에서 발견되었고 아무런 물건도 도난당하지 않았다. 이전 사건들과 동일한 특징이었다. 이틀 후 병원에서 퇴원한 체드는 범인은 낯선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로지는 범인이 경찰에 신고했던 이사도르와 그의 아들 프랭크라고 주장했고 서명한 진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체드는 아내의 주장을 부인하며 계속해서 범인은 낯선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이사도르는 관절염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69세 노인이었고 18세인 프랭크는 체격이 너무 커서 뜯긴 뒷문 틈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다. 사건이 도끼 살인마의 범행과 여러모로 유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로지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을 연쇄살인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이사도르와 프랭크는 체포되어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되었다. 로지의 진술만을 근거로 법원은 이사도르에게 종신형, 프랭크에게는 사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 이후 2사람은 항소했고 지속적인 가족 갈등으로 인해 체드와 로지는 이혼했다. 1년 후 로지는 자신이 질투와 분노 때문에 이사도르와 프랭크를 허위로 고소했다고 자백하며 진술을 번복했다. 그녀는 진짜 범인은 자신이 신원을 알 수 없는 낯선 사람이었다고 진술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도르와 프랭크는 석방되었다. 사건 발생 3일 후 지역신문 타임 피카소는 도끼 살인마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 4통을 받았다. 그중 한 통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지옥에서 1919년 3월 13일 인간들에게 인사를 보낸다. 너희의 과거는 나를 잡지 못했고 미래 또한 그러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나를 본 적이 없다. 나는 지구를 둘러싼 공기처럼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나는 인간이 아니라 가장 뜨거운 지옥에서 온 영혼이자 악마다. 나는 뉴올리언스 사람들과 어리석은 경찰이 그렇게 부르는 도끼 살인마다. 내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또 다른 생명들을 빼앗으러 갈 것이다. 누가 대상이 될지는 오직 나만이 안다.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내 혈통을 제외하고 나는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도끼는 내가 지옥으로 보낸 자들의 피와 뇌수로 흠뻑 젖어 있다. 원한다면
경찰에게 나를 화나게 하지 말라고 전해도 좋다. 물론 나는 이성적인 존재다. 그들이 과거에 어떻게 수사했는지에 대해 화를 낼 이유는 없다. 솔직히 그들은 너무 어리석다. 그들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죽은 사탄, 프란츠 요셉, 그리고 다른 존재들까지 조롱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야 한다. 나를 찾으려 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침묵은 도끼 살인마의 분노를 마주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다는 사실을. 나는 이 경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경찰은 과거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를 피해 다닐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위험을 피할 만큼은 똑똑하다. 분명히 뉴올리언스 사람들은 나를 가장 무서운 살인마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맞다 하지만 내가 원했다면 더 끔찍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 내가 마음만 먹는다면 매일 밤 너희 도시를 방문할 수도 있다. 나는 어떤 시민이든 너희 중 가장 뛰어난 이들조차도 죽일 수 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음의 천사와 가까운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다음 주 화요일 밤 12시 15분 나는 무한한 자비를 지니고 뉴올리언스를 지나갈 것이다. 너희에게 작은 조언을 하나 해주지. 잘 들어라. 나는 정말로 재즈 음악을 사랑한다. 지옥의 모든 악마들의 이름으로 맹세하노라. 나는 선언한다. 그날 밤 재즈를 틀고 있는 집은 모두 안전할 것이다. 재즈 밴드가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화요일 밤에 재즈를 틀지 않는 자는 내 도끼의 맛을 보게 될 것이다. 서명, 도끼 살인마. 수개월의 침묵 끝에 1919년 3월 10일 밤 뉴올리언스 신문사들의 섬뜩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으며 그 편지에는 다름 아닌 도끼 살인마라는 서명이 적혀 있었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이 지옥에서 온 악마라고 주장하며 3월 19일 새벽 12시 15분 이후 재즈를 틀지 않는 사람은 죽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 편지는 널리 보도되었고 도시 전체가 공포에 빠졌다. 3월 18일 밤 도시 전역에 재즈 음악이 울려 퍼졌다. 밴드를 고용한 부유한 가정부터 음악 속에 피난처를 찾는 사람들로 붐비는 밖까지. 그의 경고대로 그날 밤 공격은 일어나지 않았고 도끼 살인마는 무시무시한 약속을 지켰다. 그는 사라진 듯 했지만 1919년 8월 10일 밤 6번째 공격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식료품점 주인 스티브 보카였으며 그는 자고 있던 중 머리를 가격당했다. 스티브는 충격에 깨어 범인을 쫓으려 했으나 이웃집에 도착하자마자 쓰러졌다. 경찰은 뒷문 판자가 뜯겨 있었고 아무것도 도난당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도끼 살인마의 전형적인 수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부상이 심해 스티브는 범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한 달 후 19세의 사라 노먼도 집에서 공격당했고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었으며 여러 개의 치아를 잃었다. 이번엔 경찰이 열린 창문과 근처 잔디밭에 버려진 피 묻은 도끼를 발견했다. 사건의 세부 사항은 이전 사건들과 유사했지만 일부는 진짜 도끼 살인마가 아닌 모방범의 소행일 수 있다고 의심했다. 또 한 달 후 이 범행 시리즈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공격이 발생했다. 에스더라는 여성이 남편 마이크, 6자녀와 함께 살고 있었고 새벽 1시경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녀가 밖으로 뛰쳐나가자 2명의 남성이 도망치는 모습을 보았고 침대가 피로 젖은 채 쓰러져 있는 마이크를 발견했다. 그는 볼트가 박힌 쇠막대에 18번 가격당했고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사건 후 마이크의 집으로 도끼를 들고 들어가는 모자를 쓴 정장의 남성이 찍힌 흐릿한 사진이 유포되었는데 이는 도끼 살인마의 유일한 사진이라 주장되었다. 하지만 그 사진의 진위 여부와 출처는 여전히 의심스럽다. 이 사건 이후로 도끼 살인마는 완전히 사라졌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현상을 분석해왔다. 도끼 살인마 같은 연쇄 살인범에게는 범행을 멈추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그의 갑작스러운 실종은 다른 범죄로 체포되었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이며 다양한 이론이 존재한다. 도끼 살인마의 피해자 대부분이 이탈리아계 미국인 식료품점 주인이었기에 그가 마피아와 연관되어 있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19세기 후반
뉴올리언스는 값싼 노동력이 많이 필요했으며 이로 인해 시칠리아와 남부 이탈리아 출신의 많은 이탈리아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했다. 이들 중 많은 이들은 저축한 돈으로 뉴올리언스의 식료품점을 열었다. 1900년쯤에는 뉴올리언스의 많은 식료품점들이 시칠리아인들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다. 이 이민자들은 미국 남부에서 인종차별을 자주 겪었다. 지역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은 대부분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고 이로 인해 총격 및 흉기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다. 이탈리아 마피아는 시칠리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 조직은 시민들에게 자주 돈을 갈취했고 돈을 내지 않으면 위협을 가했다. 따라서 일부 마피아 구성원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후에도 범죄 활동을 계속했다는 이론이 있다. 수사 중 경찰은 조셉 머피라는 주요 용의자를 지목했다. 도끼 살인마의 마지막 사건에서 피해자는 2명의 용의자를 목격했다. 마이크가 살해된 후 에스더는 재혼하고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에스더의 새 남편이 의문의 실종을 당했다. 조셉 머피는 에스더의 집을 찾아와 그녀에게 $500와 약간의 보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협조하지 않으면 남편을 죽였던 것처럼 그녀도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조셉 머피와 에스더 모두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위협을 느낀 에스더는 총을 꺼내 조셉 머피를 사살했다. 이후 에스더는 경찰에게 남편이 살해되던 날 본 2명 중 1명이 조셉 머피였다고 진술했다. 결국 이 행위는 정당방위로 판명되어 에스더는 석방되었다. 조셉 머피는 긴 범죄 전과 기록을 갖고 있었으며 과거에는 이탈리아 이민자들을 갈취하던 갱단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여러 차례 감옥을 들락날락했지만 도끼 살인마의 범행 기간 동안은 자유 상태였고 도끼 살인마가 사라졌을 때 다시 체포되었다. 그러나 이 정보는 경찰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도끼 살인마가 활동하던 시기 루이지애나의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했다. 수법은 매우 유사했지만 그것이 도끼 살인마의 소행인지 모방범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수사 당시 증거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 살인마의 진짜 정체는 여전히 미제 상태로 남아있다. 알려진 것은 단 하나, 그는 밤에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도끼를 찾아내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는 것이다. 뉴올리언스 도끼 살인마 사건은 수많은 의문을 남긴 채 마무리되었으며 도시 전체에 공포의 유산을 남겼다. 과연 도끼 살인마는 자신이 주장한 대로 진짜 지옥에서 온 악마였을까? 아니면 평범한 사람의 탈을 쓴 냉혈한 살인자였을까? 어떤 이들은 그가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통제할 수 없는 살인 충동에 휘둘렸다고 믿는다. 또 어떤 이들은 그가 마피아 조직원으로 복수나 권력 싸움의 일환으로 공격을 감행했다고 본다. 심지어 도끼 살인마는 한 사람이 아니라 집단이 함께 저지른 범행이었다는 이론도 있다. 각 이론에는 나름의 타당성과 결점이 있으며 이 사건을 더욱 신비롭고 혼란스럽게 만든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리고 미스터리한 사건을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좋아요,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 소름 돋는 이야기도 절대 놓치지 마세요.